본격적인 연말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평가됐고 올라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 월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산타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와 해외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얘네들 가지고 있는 변동성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점은 왜 다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올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50%를 넘어섰다. 뭐 대단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올해는 주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수익을 봤다. 자, 그러면 개인들은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또 수익을 받고 개인들은 또 손해를 보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터키, 스리랑카 얘네들 지금 굉장히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터키는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스리랑카는 디폴트 위협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즘 같은 시기에서 뭐 주가 폭락과 그 다음에 디폴트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가슴이 흠칫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터키와 스리랑카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자, 가십거리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한 주라기보다도 이제 본격적인 월 말이죠. 그리고 연말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배당락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배당주들은 변동성이 조금 커지게 되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적기 또 뭐 투자금을 넣었다가 빼는 그런 상황들은 또 지금 이번 한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당주 투자가 좀 집중이 된다라면 대형주 쪽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증권사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하반기에 코스피가 부진했던 이유가 있다. 한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였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둔화가 된다라면 국내 증시의 매력이 증가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코스피의 산타랠리를 기대했다. 이거 뭐가 좀 안 맞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둔화된다. 지금 어디가 우려가 둔화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긴축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긴축을 통해서 자금을 걷어들인다. 그럼 인플레이션 좀 압박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산타랠리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라는 느낌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주식을 사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갖다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950에서 3100포인트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근데 미국의 금리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은 증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기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을 압박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하는 말이 조금 긍정적이다. 뭐 납득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더 이어질 것이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대형주 쪽 그쪽 시총 상위 종목군에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산타랠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산타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또 그렇게 잡히게 된다라면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특히 배당주 쪽이 대형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월가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달라요. 올 연말에는 산타가 없을 거야. 코로나 걸렸대. 뭐 그런 얘기일까요? 네, 이 산타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긴 하죠. 근데 마스크 쓰고 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어쨌건 이 월가의 투자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이 시점까지 시장이 너무 좋았다.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올해까지,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또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무슨 기념일이 되니까 또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 있죠. 생일 뭐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놔 그래가지고 생일날까지도 받아먹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도 일주일 후까지 또 받아먹는, 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경기가 좀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에 더 큰 변동성을 이어질 전망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물론 시장이 올해 강세로 마감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높긴 한데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네. 또 다른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 테이블을 접은 후에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세를 고정하라.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은 고금리에 대한 우려이다. 더 높은 금리 환경을 바라보는 쪽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우려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 재료금리에서 1%대 2024년도까지 2%대의 금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의 금리가 고금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적정 수준?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쯤 2024년 후반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걱정거리를 삼기 시작한다라면, 경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아마도 이제 지금 2021년이잖아요. 22년, 23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증시가 뭐 이게 등락을 거듭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는 일단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유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산타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이 올라왔고 선물 많이 받았는데 뭘 또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다우지수만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면은 지수가 하락한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하락한 포인트는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시장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도 잠깐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종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핵심 가격지수, 핵심 개인 지출이죠. 핵심 개인 지출,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그 다음에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요 정도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24일 날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휴장을 하니까, 뭐, 걔네들은 놀기도 참 잘 놀아요. 그죠? 24일부터 놀고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다. 목요일까지 발표되는 것에 전부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줄어서 20만 건 정도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 지출은 조금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뭐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표나 생산자 물가 지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같이 좀 뭔가 그 가격대가 높아져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구재 주문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내구 대주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지표상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GDP는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GDP 물가 지표가 5.9%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법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목요일 날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상황만 놓고 봐서는 뭐 그다지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큰 이벤트들은 전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이제 가이드라인 다 채워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랠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매수의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지만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올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50%가 넘었는데 동학개미들은 돈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증시가 3000피 시대를 열었지만 동학개미들에게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동학개미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동학개미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동학개미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주린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독 주린이들에겐 가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매수 상위 100개 종목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지만 개인은 오히려 돈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12월 8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지난주 수요일이네요. 지지난주 수요일까지 이것을 투자 수익률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그래도 잘했는데? 네,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6%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이구, 네, 잘했구먼. 외국인과 기관은 54%. 때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들 평균 수익률이 이게 사실 신뢰가 안 간다. 그죠? 네,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6%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돼서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삼성전자, 뭐 많이 판 종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았을 때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가지고 집계를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1월 달에 왕창 사가지고 뭐 8월달, 9월달에 손절을 왕창 때리고 그 다음에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지금 없는 거야.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산 걸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거예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수익률을 조금 찾아보니까 그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상반기 개인 순매수의 평균 수익률은 11.4%였다.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0.43%였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개인들의 평균치라고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요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하반기에 상반기는 뭐 그럭저럭 그래도 잘 버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반기에 뭐 손실률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나왔느냐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때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하반기의 주가 하락은 전부 다 공매도였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밑에서 받아먹는 형태 그 모습으로 갔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개인들이 손절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재미가 없죠. 투자가 재미가 없고 뭐 그래서 개인들이 LIC 안 나왔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갖다 집어 던지고요. 지난 11월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6조 4천억을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고요. 12월 들어서만 4조 6천억입니다.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일날 기준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많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도 10조 원 안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게 1년치 뭐 장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 매도를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나서 개인과 그 외국인 기관 이 수급 싸움에서 개인들이 밀려난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서 올려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1년치 평균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근데 이미 개인들은 저점이 없어요. 개인들은 저점에서 다 팔고 손절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개인들의 손해가 만회되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1년치 누적에 대한 큰 포인트를 가지고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손실이 아이고 1%밖에 안 나왔는데 뭔 엄살이에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배터리 소재라든지 게임주도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다 먹고 개인들한테 넘겼어요. 그 다음에 그 넘기고 나서 대형주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개인들이 나오는 대형주 물량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갔지. 또 공매도 때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진 거에 있어서 환매 들어가면서 또 차익 실현 들어갔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 입장입니다. 걔네들이 잘 옮겨 탔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인의 어떤 수급, 외국인의 동향 이런 것들 좀 추종하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요즘 같은 변동성이나 저점권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순매도는 이제 대주주 요건 회피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대주주 때문에 뭐 이야기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그것도 이제 이번 연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번 연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목당 10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당장 크게 부담될 만한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온 일가족 합쳐서 10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매수가 안 들어올 테고요. 넘어 있는 사람들은 매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배당주는 못 참잖아요. 배당은 못 참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가격대 조절을 여러 가지 하겠죠. 이쪽 빼가지고 저쪽으로 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거나 가격, 네, 보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배당이 뭐 배당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은 좀 너무했어요. 그리고 온 일가족이 합쳐가지고 10억 원이다.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절은 안 해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번 그 한 2주 남았으니까 요거 어떻게 잘 넘어가도록 한번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건 두 번째 이야기, 개인들은 손실을 받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받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동향 잘 체크하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또 단계 높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1월달부터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네들 계속 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터키 그 다음에 뭐 스리랑카 이렇게 되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큰일은 나지 않을 거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증시 대폭락이 온다, 뭐 세계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많으시던데 한번 보자고요. 자, 터키 증시가 8.5%나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터키 중앙은행이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얘네가 19%에서 4%까지 내렸어요. 14%까지 내렸어요. 한 5%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19%도 우리도 치면은 와 이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얘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19% 기준 금리를 14%까지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다. 뭐 일단은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되고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환율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끌어내린 거죠. 지금 4개월 동안 5% 끌어내렸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가 넘는 1.25? 네, 1.25%포인트 정도씩 계속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5%포인트가 내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는 좀 올라갔어. 뭐 움직임이 나왔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환율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극에 달하는 상황이 돼서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20%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죠. 금리를 또 내리니까,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국채가 지금 국채 수익률이 22.8%에 달하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국채는 터키가 망하지만 않으면 22% 수익을 챙겨주는 거야. 와, 이거는 해볼 만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근데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하루에만 무려 8%가 급등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금리를 계속 낮춰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추는 것은 일단은 금리 인하를 낮춰서 대출 비용을 낮추게 되면 단기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금리가 이제 가진 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해가지고 나는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앙은행장이 그동안 이제 계속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너 나가 시끼야 해가지고 3번이나 경질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정도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물론 저금리를 가지고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의도예요.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한 게 된 거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때 대체적으로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은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놓는다 등등등을 해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시키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지금 이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막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꼭 경제 성장 이뤄내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얘네들은 망합니다. 왜냐면 지금 외국계 자본이 일단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선진시장은 아니란 말이죠. 선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외국계 자본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외화 부채란 말이죠. 부채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의 수익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 있죠? 이 부분 굉장히 큰 금융비용의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이퍼로 가는 거죠. 그냥 웬만한 상승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나온 게 뭐였냐면 최저임금을 50% 인상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얘네들 정책이 임금을 50% 올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죠.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겠죠.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터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뭔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 터키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세계 수준을 보게 되면 18위권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국가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내 총생산을 보게 되면 세계 9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얘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만약에 뭐 IMF라든지 이런 그 외환 위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는 될 건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뭔가 해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뭐 증시가 크게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국가의 어떤 포지션은 얘네들 중동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그리스랑 같이 붙어 있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그리스 디폴트 자꾸 생각나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터키도 이러다가 디폴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이런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리랑카 이야기도 봐야 돼요. 지금 피치사에서는 스리랑카의 국가 신용 등급을 1단계를 강등합니다. 그러면서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왜 그러냐면 얘네야말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있어요.
지금 2년 전에는 8조 9천억 원 정도, 75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 그래서 1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1조 9천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에 외환 그 부채에 대한, 외화 부채에 대한 그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발행 채권을 보니까 내년도 1월에, 네, 바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6천억 원입니다. 5억 달러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외화 부채가 지금 15억 달러.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다시 10억 달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합쳐도 내년에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없어. 달러가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돈을 갚을 만한 그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또 그 다음에 전체 원리금도 갚아야 되거든요. 원리금은 총 69억 달러, 그러니까 8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부분만 갚아야 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다가 외채 원리금까지 갖게 된다라면은 8조 원 정도, 즉 69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날 수가 있겠죠.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일단은 인정 안 하죠. 신중하지 못하다, 향후 모든 채무 의무를 다 지킬 것이야, 우리 정부가 다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세계 62위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중후진국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바로 밑에 처박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처박혀 있다는 좀 그런가요? 네, 아무튼 뭐 조금 이제 잘 산다기보다는 조금 못 산다기보다도 뭐 빈곤 국가는 아니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후진국?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국가라서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장은 영향은 없겠죠. 네, 왜냐면 이게 내년까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중후반부까지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외화 그 보유고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경기가 좀 좋아지게 돼서 뭐 받아들이게 된다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디폴트에 대한 경고를 내세워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지금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스나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EU 공동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 아까 보셨던 터키라든지 지금 스리랑카 이런 애들은 그냥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근데 독립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덩어리적인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 회복이 더뎌짐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가 호황세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또 해소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계시는 분들은 요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 올까 말까 뭐 그렇고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외국 쪽에서는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은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이미 올랐는데 뭐 산타랠리냐? 네, 우리는 아직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산타랠리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기관과 외국인들 수익률이 50%고요. 근데 개인들은 마이너스 1%밖에 손실이 안 났다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들 손실률이 상당히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더 높았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고 올 연말 시점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고점에서 사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터키와 스리랑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당장 일어나야 될 일은 아니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얘네들이 지금 뭐 그리스나 예전에 그런 유럽 국가들처럼 디폴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서 뭐 세계 경제를 뭐 폭삭 말아먹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네요. 주가를 하락시키는 어떤 핑계거리로 뭐 터키와 스리랑카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다지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십거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장부가치의 증가야말로 주주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다. 주당 장부 가치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순이익은 저절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빠르게 변동하지만 장부 가치는 극단적인 사건이 없는 한 일정하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뭐 퍼든 PBR이든 전체적으로 뭐 재무 구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접근하게 되시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것은 그냥 단순한 변동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이게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와 이제 뭐 가치는 일정한데 주가가 변동하는 것에는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저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요. 네,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침에 또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